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20년 11월 14일입니다. 2020년도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죠. 11월도 내일이면 15일이고요. 오늘은 날씨가 그나마 조금 괜찮아졌는데 미세먼지가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어, 지금 코로나가 200명이 넘었네요. 뭐 유럽이나 미국은 뭐 난리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이제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뭐 3차 유행 정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전체적으로 항상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방심은 금물,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 백신이라든가 치료제는 아직 요원하다. 물론 내년 아마도 여러 언론을 종합해 보면 내년 중반기 중순쯤에는 아무래도 뭐가 나오지 않겠나. 내년 상반기 좀 힘든 것 같고요. 어쨌든 앞으로 넉넉 잡아 1년, 빠르면 반년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레드 갔다가 이제 블랙까지 간다고 하네요. 특히 또 이제 여성 20대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상황이 안 좋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아니면 뭐 SF 영화에서 디스토피아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어떤 여러 가지 분전,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치를 바꾸려고 하는 거고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하여튼 좀 아라뱃길에서 좀 됐죠? 아라뱃길에서 아마 코로나 전이죠. 그래도 꽤 됐죠. 훼손된 시신이 뱃길에서 뱃길 가죠. 물가에서 발견됐는데, 아라뱃길이 어디냐면은 한강 하구에서 인천 쪽으로 쭉 내려가는 곳에 이제 일종의 운하죠, 운하. 그래서 이제 아라뱃길이라고 하는 건데, 쭉 거기에 운하가 파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민분들이 거기 이제 운동도 나오고 그러는데, 옆에 걷는 길도 있고 뭐 여기 다리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뱃길의 그 가에 훼손된 시신,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다리 일부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수색을 했는데 거기서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어떤 그 신체의 일부를, 근데 그 조금 떨어진, 많이 떨어지진 않았나, 조금 떨어진 곳에 야산 쪽 같은 데서 다른 일부를 발견했나 봐요. 근데 뭐 많이 발견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수원에서 박춘봉 사건 기억나시죠? 팔달산 인근이죠. 저도 그 사건 현장에 그 언론사에서 좀 분석 좀 해달라고 가서 보기도 했고, 또 학생들 데리고도 지리적으로 분석하고 갔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좀 권역을 나눠 갖고 그 권역에서 걸어가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그 훼손된 신체 일부를 유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럼 뭐 장대우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그 수없이 많은 시아오 토막 살인범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한 형태의 차를 가지고 와서 아니면 그 이동 수단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투기를 하고, 이런 경우가 보통의 우리가 이제 보는 토막 살인범 혹은 시신 훼손범입니다. 그러니까 살해 후 회신 뭐 이렇게, 살해 후 훼손 이렇게 되겠죠. 그것과 큰 차이가 크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교통수단을 가지고 와서 차라든가 아니면 뭐 장대호처럼 전기 자전거라든가 이런 걸 가져서
적지 않은 거리를 이동한 후에 그 적절하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유기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혹은 유기해서 자신의 범죄를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 유기하는 그런 방식과, 박춘봉처럼 딱히 이 어떤 교통수단이라든가 운반수단이 아닌, 걸어서 혹은 걸은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 비닐봉지라든가 이런 어떤 그 시신의 일부를 걸어갖고 흩뿌리는 형태. 그러니까 박춘봉 같은 경우는 좀 훼손을 좀 심하게 해서 개울가 같은데 이런데 뿌리면서 결국은 그뭐 쥐죠, 쥐라든가 이제 그런 그 훼손된 시신을 먹어버리는, 섭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 갖고, 그러고 일부는 또 이제 그 산 중턱에 파서 묻고, 이런 방식, 그러니까 박춘봉 같은 방식은 이게 이제 일정 자기 권역을 정해놓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이걸 훼손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크게 나눠지는 건, 이것은 나눠지는 거는 아무래도 본인이 생각하는 범죄를 회피하는 어떤 권역에 대한 인식 자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시야외에 갔다가 놓고 집중적으로 뭐 흥해 사건도 그렇고, 여러 다양한 사건을 보면은 차 뒷트렁크나 이런데, 그리고 강원도 산골 뭐 어디 저 바닷가 이런 데에다가 집중적으로 훼손한 걸 묻고 뭐 이런 방식이 제일 흔한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어떤 자신의 범죄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갖고 유기함으로써 시신의 신원도 밝혀지지 않고, 그러면서 범죄를 유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범행을 하는 그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가족이거나 아니면은 사실 뭐 이 신원이 밝혀지면 금방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수 있는 범죄들, 장대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이런 형태인 거고, 앞서 말씀드린 박춘봉 같은 경우는 일종의 뭐 내연녀라든가 이제 가족과는 사실은 상관없는, 가족과는 좀 무관한, 물론 장대호도 가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감정적인 거리, 그러니까 장대호는 심각한 모욕감과 복수심을 통해서 공격해서 인원, 그리고 가족 같은 경우도 어떤 가족 간의 심각한 어떤 감정적인, 이 감정의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는 그런 자기가 이 범죄를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면 바로 드러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조금 감정적인 거리가 먼, 그러니까 내연녀라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성매매 여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과천에서 벌어졌던 그 노래방 토막 사건처럼 그런 방식이라든가 이런 형태처럼, 그러니까 멀리 차로 유기하는 것과 가까운 곳에서 아니면 이 걸어서 혹은 매우 지역적인 공간적인 걸 가지고 여러 흩뿌리는 형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건 박춘봉 같은 형태의 범행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면은 가족이라기보다는, 가족이나 어떤 그 감정적으로 가까운 사람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뭐 술을 먹다 만났거나 아니면 성매매 형태를 하거나 요런 형태로 생각하고, 딱히 뭐 그래서 자신의 그 범죄지에서 아주 멀리 벗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흩뿌렸고 조금씩 묻는 이런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범죄 공간은, 그리고 범죄 공간과 관련된 범죄자의 거주지는 운하, 그리고 그 산, 그리고 그것을 삼각점으로 유추되는 그 근처, 예를 들면 뭐 그런데
근처에는 주거지가 인천 쪽 주거지도 있고 김포 쪽 주거지도 있고 대충 한 두 가지가 강화 쪽은 너무 멀고 그걸 삼각 측량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걸어서 야간에 새벽에 야간보다는 새벽 쪽에 이동할 수 있고 이런 그래서 CCTV에 발견되기가 사각지대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교통로가 있는 요런 범죄를 추적하는 것이 아마도 지리적 프로파일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그 이후에 근데 걱정은 사실 DNA가 밝혀져서 수사한 건 좀 꽤 된 것 같습니다. 벌써 몇 달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경찰이 그 담당 경찰이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경우는 우선순위로 하니까 근데 그 CCTV는 당연히 다 뒤졌겠고 블랙박스도 당연히 다 뒤졌는데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 보면은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오히려 등잔빛이 어둡지 않을까 아주 가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춘봉도 눈앞의 산이었죠. 자기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곳에 이렇게 걸어가면서 했죠. 그럴 가능성을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흔히 말하는 피해자와의 심리적 거리 그리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단독범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단독범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은 또 이제 교통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거나 굳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이겠죠. 조금 더 수사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상호 기자라고 고발뉴스에 원래 MBC 기자였었죠. 이상호 기자가 이제 김광석 씨 부인, 고 김광석 씨 부인 서예순 씨가 고소를 한 거죠. 명예훼손과 모욕. 영화는 저겁니다. 영화 김광석 영화죠. 그러니까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 두 개 다 넣은 겁니다. 근데 민사 사건은 1억 5천만 원을 손해배상해 주라고 대법원 판결까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확정 판결이 된 거고, 물론 그것이 민사니까 이제 이상호 기자가 만든 이 영화 제작사 뭐 관련된 합쳐갖고 그리고 고발뉴스 뭐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지금 보면 형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이죠. 그리고 명예훼손 모욕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은 영화 쪽이고 모욕은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악만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서예순 씨에 대한 공격을 했죠. 그 부분은 이제 지금 1심을 한 겁니다. 1심을 1심 했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했고 결론은 7명의 배심원 모두 무죄 그리고 재판부도 역시 무죄 1심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저는 2심에서는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 물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법리적으로는 제가 내가 얘기해야 될 부분은 없으니까. 근데 사실 뭐 그러니까 이제 영화 안에서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영화 내의 내용 때문에 민사에서 손해배상 1억 5천만이 나온 게 아닙니다. 영화는 사실은 여러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영화 내용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영화 내용이 아니라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SNS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악만이 뭐라고 표현했던 것 때문에 사실은 손해배상인 거죠. 영화 내용하고는 사실은 관련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지금이 이제 이 사건의 형사사건에서는 두 가지 같이 본 거죠. 연동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영화 안쪽도 명예훼손이고 기자회견 SNS도 모욕이 형평이니까 그게 한 궤에서 그래서 이상호 기자는 이것은 김광석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있었고 그러니까 김광석이 공인인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공인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고 기자가 하는 것 자체가 폭넓게 공익적 목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한 거고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렇다고 하기엔 기자회견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악만이 뭐라고 했고 SNS도 직접적인 적시 행위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외심원들은 폭넓게 공익적 목적을 이제 받아들여서 무죄인 거고, 판사도 역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소 사실 심한 표현이 있다. 왜냐하면 뭐 악마니 뭐 이런 얘기는 사실은 심하죠. 사실 그 부분은 좀 이상한 기자가 과했죠. 근데 그것은 연결된 부분에서 감정적으로 이제 그런 걸 뭐 한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것을 폭넓게 보고, 또 재판부에서도 본인 스스로 이것이 이상한 기자 스스로도 좀 문제가 있다는 건 인지하고 있을 테니까 다음엔 뭐 그렇게 안 하게 것이고, 폭넓게 공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어떤 언론의 자유 영역, 아니면 언론의 자유 영역,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1심이고 2심에서는 이제 엄격하게 고등법원 판사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법리적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 행위 정도에 더 들어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심에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딱히, 근데 2심에서 굳이 바꿀 이유는 없죠. 이게 사실은 그 공익적 목적이, 대법원의 판결 자체도, 이게 영화 자체는 이거 이론은 없습니다. 영화 자체 명예훼손은 아닙니다. 근데 SNS라든가 이런 기자행위를 통해서 한 부분인데 그 연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것의 주요 동기가 뭐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7대 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2심에서도 그냥 1심을 받아들이는 게 7이고, 조금 엄격하게 보면 3 정도 될 것 같고, 3심은 모르겠습니다. 2심 가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상호 기자가 그래도 김광석의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을 노력을 했고, 근데 또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사건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봤을 때 이상호 기자의 결론하고는 저는 주장하고 좀 다르다고 말씀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자살은 맞는 것 같은데 그 앞에 여러 감정적인 선이,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형식상으로는 자살이 맞는데 그 앞에 여러 가지 싸우기도 하고 뭐 욕도 하고 뭐 이렇게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형식상으로 분명히 자살이 맞지만 분명히 어떤 앞에 뭐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 거고, 이제 이성호 기자는 아니다, 적극적으로 뭐가 다른 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성호 기자의 판단이고, 그리고 이제 경찰의 판단도 당시에는 행위,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자기가 이제 목을 매서 자살한 부분은 자기가 했기 때문에 행위적으로는 그건 뭐 자살이 맞다라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행위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은 어떤 경우에 자살로 이루어지는, 자살을 결심하고 뭐 그 자살에 직접적으로 이제 행동이 이루어지는 그 짧은 시간 내에 앞쪽에 벌어지는 그거를 소위 말하는 뭐 누가 부추기거나 아니면 뭔가 좀 자극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건 다른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냥 본인이 목에 줄을 걸고 뭐 본인이 뭐 이렇게 그 뭐 공개탄을 피우고 이런 부분은 거기에 대한 건 명확히 행위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동기 중심, 그것의 이 코스, 원인 중심을 봤을 때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오마이뉴스에도 뭐 인터뷰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정도로 저는 이제 결론을 내렸고, 또 영화 김광석에도 그런 쪽으로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잘렸죠. 그야 뭐 이상호 기자가 편집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하여튼 좀 이번 판결의 의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공인의 어떤 사망의 원인, 폭넓은 표현의 자유, 폭넓은 공익적 목적은 좀 폭넓게 받아들인 것 같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자극적인 표현은
사실은 모욕죄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아마도 11월, 12월 요때쯤 김광석이 죽었을 겁니다. 그 양반이. 어쨌든 그래도 영원한 가객 김광석. 죽었어도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한테 큰 반향을 일으키는. 자, 지금 좀 논란이 되는 얘기가 지금 있어요. 도커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형기를 끝낸 전과자 17명이 지금 교도소에서 6일째 단식 투쟁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잘 이제 부각되는 기사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2005년도에 흔히 말하는 사회보호법이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호법이라는 거는 전두환 군사정권이나 이런 군사정권 애들이, 군발이 놈들이, 독재정권 놈들이 정치범들이라든가 사회적인 것을 통해서 양심수라든가 정치적인 탄압을 위해서 이 사상적 전향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회에 자기들이 판단해서 위해가 된다고 한 사람을 형량 다 채워도, 자신의 형량을 다 채워도 또 10년 이상 다시 구금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 그건 사실은 안 되죠. 현대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005년도에 폐지됐습니다. 그것도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이 많이 하신 거죠, 사실은. 어쨌든 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근데 그 법이 제정될 때, 그러니까 폐지될 때 되기 어떻게 보면 이전에 있었던, 말하자면 폐지 전 확정 판결된 수용자는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전에는 이미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그 이후는. 근데 이것도 참 소급입법,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반인권적인 형태의 법이 있을 때 그것을 소급해서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깝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겁니다. 천안교도소에서 보호 감호를 받고 있는 피보호 감호자 수십수명, 11명이 부기한 단식 농성. 그러니까 천안교도소 피보호 감호자 17명 단식 투쟁 들어갔어요. 그래서 별개 수용, 사회복귀 필요한 기술 습득, 최저임금 보장. 이 사람들이 53세에서 62세 사이고 당뇨 중증 환자도 2명, 고혈압 환자도 7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범위 위험이 있다라는 이유로 수용시켜서 추가 수감시는 제도, 아까 말씀드렸죠. 80년대 전두환이가 만든 이런 거고 2000년에 폐지됐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잠깐 불편한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수정 교수라든가 아니면 이제 조두순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수용제, 보호 수용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아동 성범죄자들, 그리고 매우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을 형량 이후에 또 구금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랑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큰 원칙은 형량이 정해졌고 형량이 다 끝난 다음은 사실은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근데 문제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주 높은 선택적인 범죄자인 아동 성범죄자라든가 아니면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보호수용제가 부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수정 교수라든가 그런 일부 사람들의 얘기인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거는 하수다. 왜냐하면 그건 되게 쉽다. 근데 그건 정치적으로 악용되기도 쉽고, 또는 만약에 소위 말하는 재범 위험성을 제대로 판정을 못할 때, 지금 우리의 법무부라든가 교정당국이
그걸 과학적으로 엄격하게 왜 아동 성범죄 이런 데를 제대로 평가하고 재범 위험성을 할 수 있는 연구가 돼 있느냐? 기초적인 연구라도. 외국에 가져온 거 대충 베껴 갖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가지고는 진짜 어떤 정당성이 있겠느냐? 물론 국민적 감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감정적으로야 조두순 같은 애들은 밖에 내보내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2000년대 후반에 이제 그 보수형에서 이제 끝나 갖고 나오는 애들을 미리 좀 파악해야 되겠다 싶어 갖고 면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법무부에서 했던 거죠. 이게 아주 위험한 애들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근데 그런 아주 위험한 애들은 이미 나왔고 오히려 좀 덜 위험한 애들이 지금 있는 이런 경우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있는 사람들의 뭐 범죄 성향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의 단식 농성과는 별개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게 보호수용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 성범죄자를 아동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정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일부지만은 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판단하고 굳이 그것을 교도소에 넣었을 때 지금처럼 소위 말하는 안에서의 치료, 그러니까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가둬두기만 하면은 언제까지나 가둬둘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10년 가둔 다음에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내놓게 되면 그들이 그때는 범죄성이 줄어드느냐? 물론 나이가 들고 나이가 뭐 70, 80 넘으면 줄어들 수 있겠지만 아동 성범죄자가 한 30이라고 30 됐다고 보고 한국령을 해서 10몇 년 살았고 한 45세쯤에 보호수용해서 한 5, 6년 했고 그럼 50 넘어가면 범죄성이 떨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문제를 냉동인간처럼 미래로 폭탄 돌리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보호수용제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엄격하게 이 관련된 수용 기준 그리고 그 기준에는 치료 그 안에서 어떤 행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법무부 애들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이 법무부와 무관한 밥그릇을 공유하지 않은 애들 지금처럼 뭐 같이 밥그릇 공유하는 애들 말고 그리고 범죄도 모르는 애들 말고 검사 시덥지 않은 검사 애들 말고 변호사 그런 놈들 말고 사실은 그게 전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전제는 기본적으로 이 범죄자들에 대한 깊은 연구가 전제돼야 된다. 미국의 MTC처럼 그게 안 되면은 보수형이라는 명목하에 사실은 일종의 이중처벌 그리고 또한 이 논란은 벗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거기에 분명하게 다른 피해를 받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근데 논쟁을 해야 돼요. 조두순 같은 애는 내보내면 안 되거든요. 조두순 같은 애라든가 조두순은 사실은 전체 범죄 성향을 보면 한 5도 안 되는 애예요. 그보다 더 위험한 애들이 많습니다. 걔들 그렇게 크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법무놈들이 사실은 고민해야 되는데 이 법무놈들은 사실은 뭐 그런 거에 신경도 안 쓰니까 결국은 지금 이 문제. 그러니까 지금 있는 피보호 감호자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같이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 보호수용제를 만들 거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좀 과학적 그리고 그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법무부의 머리가 아니라 좀 더 치밀한 범죄 전문가들의 머리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그렇지만은 문제는 조두순 같은 애들은 이제
사고,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 처벌받았다고 나와서 이제 뭐 활보할 테고, 물론 거기에 뭐 저기 법무부에서 대응한다고 하지만 형량 끝낸 사람은 어떻게 막 함부로 막 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은 법무부 놈들이라든가 이런, 사실 그 월급만, 공무원으로 월급만 받아먹고 해는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그런, 하여튼 조금 더 고민이 심각하게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사건 범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프로파일도 해보고, 누구냐면은 이게 참 그러니까 이 등산객 묻지마 20대 50대의 여자 등산객을 참혹하게 살해했던 얘가 한 얘기가 이제 나와서 하는데, CCTV가 많아서 연쇄살인 힘들겠네. 나는 심판자고 장대호가 표본이다. 뉘우침 없고 내 잘못은 다 부모 탓이다. 라고. 연쇄살인범들이 꼭 그렇죠. 유영철이나 정락이나 강호순 같은 놈들이 다 부모 탓, 사회 탓 하죠.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자기 탓이죠. 사회나 부모가 잘 보면 실제로 이렇게 가정이 불우한 것도 아니고, 아주 그렇게 뭐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아니고.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나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히려 이 23살인데 얘가 살인 계획과 방법을 일기장에 상세히 기록하고 살인 도구를 쓸 총기를 위해서 수련 면허 시험도 보고 샌드백으로 공격 연습도 하고, 마치 유영철 같은 애들이 시신 토막 내려고 해부학 공부한 거나 이런 것처럼 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갖고 한 번의 검어만 함이나 무례함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살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1심 재판부 이 재판 판사들은 참 답답한 게, 이 범인의 범죄 성향이라든가 범죄에 대한 연구를 기초적으로 하지 않고 지가 판단하니까, 살인 한 번이면 사실 아무리 잔혹해도 무기징역입니다. 사형은 거의 없습니다. 두세 명 이상. 그러니까 제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죠. 근데 이 범인 놈은 항소했습니다. 무겁다고. 검찰도 당연히 항소했죠. 그러니까 이제 참 보면은 이 세상에 나가서 일기장에 세상 모든 사람이 나에게 비아냥거리고 11억을 화나게 만드니 한 번의 거만함, 무례함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걸 사람들 상기시켜야 된다라고. 그래서 장대호 사건은 획기적인 표범이다. 나는 깨끗한 백이므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여버릴 권리가 있다. 얘가 지금 첫 번째 사건에서 잡히지 않았으면은, 조금 더 머리 썼으면은 얘는 두 번째, 세 번째면서 더 위험한 범죄자가 됐겠죠. 연쇄살인범 됐겠죠. 이렇게 사회에 대한, 그러니까 분노를 칼을 갈고 있는 놈들이 적지 않다. 놈이나 연이나. 그럼 이들을 어떻게 추적하고 이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생각도 없다. 범죄 예방을 하는 법무부나 이런 대응 당국이. 참 돈이나 받아, 공무원 월급이나 받아 처먹고 실제로는 자기 할 일 안 하는 그런 쓸모없는 공무원들 말고 프로파일러들이라든가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달라. 그러니까 이런 재소자, 범죄자를 연구할 수 있는 권한, 면책특권, 권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범죄의 사례, 그리고 판결문 아니면 수사 자료를 공개해서 연구하게 해라. 물론 그걸 보고 범죄를 하겠다는 놈도 분명히 있겠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이,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게 되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참 답답한 건 거죠. 이춘재 같은 놈들 열심히 그 프로파일이나 경찰들이 면담해 놨어요. 근데 걸라 봉인해 버렸네. 그 봉인하면은 누구 좋을까요? 봉인하면 아무도 못 봅니다. 그거 누가 보겠습니까? 볼 수도 없고 프로파일러도 볼 수도 없죠. 그냥 썩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 연쇄살인범이라든가 아니면 강력범죄자들 연구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실제로 연구 역량도 없는데.
참 대가리들이 모자랍니다. 우리나라의 그 법무부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이 관련된 치안 대책을 하는 사람들이 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문장 완성 검사에서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촉법소년이나 법의 검을 이용하겠다. 시작한 거 끝을 봐야지. 뭐 이런. 100명, 200명을 죽여야 한다. 최소한 이런 놈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참 답답하죠. 이런 애들을 연구하고 이런 애들을 해서 차후에 벌어질 수 있는, 사람 죽은 다음에 잡으면 뭐합니까? 이미 50대 여성 이 사람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연쇄살인 막았다고요? 아니죠.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없이 살려야죠. 이런 놈들을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16개월 입양한 아이를 무참하게 살해했던, 아동학대에 살해했던, 저는 이건 진짜 아까 지금 이 등산객 묻지마 살인, 묻지마란 말도 사실 말이 안 되는데 더 나쁜 년이라고 봅니다. 왜냐? 16개월 입양한 딸이 죽어가는데 택시를 부르고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기 전에 자기 친딸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하여튼 이게 심각한, 그러니까 오히려 이 위험성은 얘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아까 저 등산객 걔보다. 이건 심각하게, 얘는 심각하게 연구를 해봐야 돼요. 아주 심각하네. 오히려 미니하우젠 바이 프록시 같은 형태. 제가 이제 어떻게 말씀드렸죠? 또 비슷한 형태의 3살 난 아들을 학대했던 베트남 출신 엄마와 동거남이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오나치사이드, 아마 이게 영화 사례 비슷한, CCM 상으로는 네오나치사이드 같은 형태. 그러니까 물건화됩니다.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반응이 없으면 물건화됩니다. 그걸 물화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피해자의 물화현상이죠. 자기가 파열될 정도로. 그래서 아까 그 16개월 그 어린 아이도 입양된 개도 거의 무슨 쿵쿵거리는 소리가 막, 그게 다 집어 던지고 때리고는 뼈가 부러질 정도로 합니다. 어떻게 그러냐고요? 그게 바로 물화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무생물처럼 변합니다. 그 학대나 폭행이 수준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장이 파열되고 간이 찢어지고 머리가, 이거는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문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연구를 안 하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당연히 동거인인, 근데 이제 같은 국적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국적. 이게 사실은 둘 다 불법 체류자여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었죠. 이렇게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런 아이들, 참 어떻게 합니까? 참 답답하죠. 이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염전노예 피해자 재판부에서 재판부를 기피했습니다. 말하자면 염전노예 사건은 많이 아시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사건에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 재판부에 대한 그 부실 재판을 했다고 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통 어떤 재판부에서 좀 부실한 재판을 하는 판사들도 적지 않죠. 원래는 이 탄원서라든가 이런 걸 써준 적이 없는데 그것을 오인해 갖고 써준 걸로 보고 조작한 거죠. 저쪽 애들이, 가해자 쪽이 그걸 잘못 보갖고, 실수죠. 집행유예를 때렸어요. 분명히 실수입니다.
판사들의. 그러면 이 판사는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 판사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해지도 않았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또 다른 재판을 맡거나 그럴 때 문제는 그 재판부를 그럼 위험하잖아요. 또 저렇게 실수하면 어떡해. 그래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다고 해서 대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의 이런 잘못, 자기들한테는 되게 사소한 잘못이죠. 그죠? 뭐 문서 하나 잘못 본 게 뭐가 문제야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로 이 재판을 받는 피해자나 이런 사람들은 가해자가 집행유예 나와서 또 자기를 괴롭혀.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거냐. 우리는 거의 그런 책임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은 지들이 실수하고도 입 싹 닫는 거죠. 그래서 사법개혁에서는 신중하게 재판해야 돼. 재판상에 분명한 잘못이 있을 경우 그런 사람들을 징계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음에는 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인 것이 있느냐. 자체 징계 말고. 자체 징계, 법관의 독립이란 걸 내세우고 자체 외부에는 못한다. 법관 독립은 중요하지만 그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실수성인 판사가 재판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사법을 욕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피해자의 누가 책임져? 이 부분에 대한 거. 글쎄요. 법원이 재심권 감싸기. 그래서 사법개혁 판사들도 샥 갈아야 된다. 제도적으로 그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판사 양심이란 거는 삭제해야 되고 최소한 이런 기계적인 판결 내리는 판사들은 채용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끊어질 것 같으니까 민간인 학살을 했던 가해자들이 아직도 현충원에 버젓이 있다. 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현충원에 이런데 민간인 학살을 했던 똥별 놈들, 별달 놈들, 과거에 경찰 고위직 이런 놈들이 거기 아직도 버젓이 현충원에 누워 있어요. 싹 다 파내야 되는데 언제나 그게 될까요? 그날을 기원하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